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개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이 언뜻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엄청난 사업성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하지만 그 실체를 좀 까보면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져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핫한 지역인 용산, 이 용산 한복판에 있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예시로 세부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원효로 1가입니다.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도시정비형 역세권 재개발인데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 앞역이랑 남영역을 역세권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죠. 그래서 이 일대가 재개발 사업장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 구역인데 이쪽이 그래도 나머지 서계청파라던가 뭐 후암동이라던가 한남뉴타운 또 원효로 3사가 이런 지역들 대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투자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상품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도 용산이 용산이니만큼 그 가격 그리고 투자 금액이 다른 이제 중급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지금 현재 갭 투자 가능합니다. 갭 투자가 금지된 것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죠. 그래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현재 이제 권리선정 기준일을 앞당긴다거나 아니면 행위 제한을 먼저부터 걸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투기 방지 대책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신통이나 공공재개발처럼 전세를 못 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느냐, 그거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갭 투자는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동네의 특징들과 이 세부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 노후도부터 한번 볼게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군데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두 군데 구역이죠. 오늘 분석한 원효로 1가 그리고 효창공원 앞 역세권 도시정비형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 앞 역세권 재개발이고 여기가 원효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장이에요. 자, 노후도 기준 자체가 30년을 기준으로 보죠. 아까 기준에서 살펴봤듯이 30년 기준 60%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노후도는 다 넘긴 상태고 모아타운 할 만한 노후도는 아니죠. 여기가 소규모 필지 비중도 굉장히 높고 또 접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발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구역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인 경과 연수도 모두 다 30년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득하게 노후가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 자, 조합원 통계를 한번 보면 단독 조합원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뭘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토지 면적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별로 대비했을 때 단독 조합원이 한 65%를 가지고 있고요. 또 머릿수로 대비했을 때도 25%라는 수치가 일반적인 모아타운은 다세대 비중이 거의 90%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단독 다가구의 비중이 토지 면적으로나 사람 머릿수로나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제가 1+1 조합원, 이건 이제 대지를 30평 이상 가지고 있어서 권리가액이나 면적 대비했을 때 1+1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음직한 조합원 숫자를 별도로 한번 뽑아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한 195명 정도의 조합원이 원효로 1가와 도시정비형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 단독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대지 면적이 한 44평 정도가 돼요. 효창공원역 앞 역세권 도시정비는 조금 더 높죠. 60평 정도가 됩니다. 60평 정도 레벨이 되면 어느 정도 도로만 제대로 끼고 있고 또 북측도로를 끼고 있을 때는 단독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44평 언더의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원효로 1가보다는 반대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용도 지역은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창공원 앞역보다는 원효로 1가 쪽이 조금 더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1종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있죠.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역 쪽 올라가는 길이 이제 언덕배기에 약간 속해 있다 보니까 이쪽은 1종 비중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효로 1가 쪽은 2종 아니면 3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2022년도 5월 6일부로 해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미 오픈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비 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수지 분석 샘플링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가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사항,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을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종상향이 일반적인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같은 2종 일반 비중이 거의 80% 이상인 이런 구역에서도 준주거로 2단계 이상을 건너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면적 중에서 무려 88.5%, 2만 5천여 평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시켜줬어요. 야,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기부 체납으로 빠지는 면적을 또 뺄 수가 없겠죠. 전체 부지 면적 중에서 도로라던가 공원, 녹지 같은 정비 기반 시설로 빠지는 면적이 약 한 22.5% 정도가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6,400여 평. 그래서 이제 건축 부지, 획지로 쓸 수 있는 땅 면적이 약 한 22,0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부 체납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이 부지에 대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제가 쭉 빼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체 부지 중에서 역세권 원효율 일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사업의 알대지 면적, 그러니까 도로라던가 기존에도 도로, 공원 이런 공공부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토지 및 건축물이 있는 알대지 면적만 뺐을 때 2만여 평이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관리계획상 정비 기반 시설로 토지 기부 체납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기가 이제 알대지로 쓸 수 있는 면적 자체가 22,000평이면 상당히 기부 체납을 적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공공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한 85평 정도 되는, 한 7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종교시설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 구역계 내에 대규모 용산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한 3군데 획지로 나눠가지고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지 같은 형태로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기부 체납이 많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볼 텐데, 임대주택이에요. 자, 임대주택 비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으로 불렸었죠. 장기전세주택이에요. SH공사에서 임대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비중이 전용 5구와 전용 8사로 구성되어서 무려 91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편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익사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보상 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면적은 작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정도 수준으로 한 498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 대한 기부 체납 비중은 상당히 낮지만 임대주택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공기여를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를 준주거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시켜줬단 말이죠. 어느 쪽에다가 임대주택을 넣을 거냐. 이쪽이 여기고 이쪽이 이제 효창공원 압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역과 좀 거리가 있는 좀 뒤편에다가 넣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임대주택과 어느 정도 분리되는 세대 설계를 짤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의 설계가 짜여지면서 용적률은 몇 퍼센트 정도를 받았나 보니까 이 획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획지에다가는 용적률을 상한 480%까지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층수는 막 50층, 60층 되는 대단히 높은 층수는 아니고 최고 층수 35층까지 계획을 잡아놨고요. 자, 임대주택으로 빠지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폐율이 약간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적인 판상형 민간 아파트에서는 합리적인 건폐율 수준을 한 20% 언더 정도로 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형태라던가 아니면 임대를 많이 끼게 됐을 때는 약간 좀 건폐율이 높아져서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피하려면 이제 최고층 수를 한 5, 60층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건축 비용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인허가에 대한 문제도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35층 내외 정도에서
최고 층수를 뽑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 이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 수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시입니다, 예시. 조합원 수는 지금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단독 다가구 근생 통건물 가지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357개 조합원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1+1 조합원이 대략 200명 언더 정도, 그리고 다세대나 뭐 지분 조합원 가지신 분들이 한 1087분 정도. 그래서 총 조합원 수는 1444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일부는 청산 대상도 있겠고요. 또 일부는 1+1이 더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은 뭐 조합원 명부가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조합원 물량으로 빠져야 될 세대수가 한 1640여 세대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기부 체납 비중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막 확 수익성 좋게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임대주택이 1410세대 정도로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장기 전세로 돌려야 되는 5984 사이즈가 많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조합원 분양받는 걸 선택을 해야지, 아주 극소수로 나오는 로또 청약 기다리다가는 그냥 무주택자로 생마감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한 266세대 정도, 그것도 59 사이즈로 나올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들 대형 평수나 84짜리들은 조합원 분들께서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용산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이 아직까지는 조정지역이고 분상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상제임을 감안해서 한 6천 초반대 정도로 분양가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무리하게 낮게 형성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의 한 85% 수준,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억 정도, 59 기준 한 13억 초반 정도, 그 정도 수준 조합원 분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밀개발로 50층, 60층 짓는 성수 사지구 같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세팅을 했더니 비례율이 그래도 한 107% 정도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임대주택을 통한 기부 체납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세대 단지 계획상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에는 고급화 부분에서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에 신경 써가지고 가서 오히려 건축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고급화 선택하고 또 조합원 분들에게 훨씬 더 높은 평가, 중전평가를 제시하고, 그래서 고평가, 고분양 형태가 지금 상급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임대주택 매각 수입이 워낙에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방향이 가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애매한 동네들은 현재 사업성이 무지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애매한 동네들. 그래서 서울에서도 분양가를 뭐 5천대 이상 못하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뭐 분상제 때문에 못하는 지역은 문제가 될 여지가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배라던가 반포라던가 여러 지역들이 이 분상제 어차피 풀릴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딜레이 시키자는 형태로 가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펼치는 반면에 그 동네 자체가 5천대, 4천대가 안 먹힐 만한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이 동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비단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 플러스 최근에는 모아타운 시장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구간에 있는 그런 구역들이 이제 찬성으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베스트 구간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온기가 못 미치는 지역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게 용가는 걸림돌이기는 하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리다 보면, 효창권역 일대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자, 초고급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리 계획상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은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사업성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것만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임대 많은 거 옛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을 뭐 재개발에다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듯이 임대를 많이 뽑게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끔, 왜냐면 이게 이익이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계가 가능하게끔 정도로는 임대 비율을 좀 더 낮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강변만큼의 최고 층수가 지금은 안 나왔어요. 뭐 비용 문제도 있었겠죠. 자,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이런 고밀개발 측면에서 종상향과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토지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에 대한 비중을 선택을 했을 때 초고급화 갈 수 있는 지역은 토지 기부 체납이나 공공시설, 공공택지, 공개 공지 이런 부분들 기부 체납이 오히려 더 고급화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잘 짤 수가 있겠다. 왜냐면 지어놓고 났을 때 아파트 상승률, 이 그로스 값을 잡을 때 임대주택 비중이 막 40%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장들은 사실은 완벽한 단지에 분리가 돼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순수 민감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황금 균형점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상기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하는 건데, 이 분상제 부분이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지, 기존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그냥 수분양자, 로또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자들에게 몰빵해주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오히려 일반 분양분을 줄이는 설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 분양분 줄여서 조금 이제 여력되는 사업장들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대형 평수를 더 많이 구성시켜서 대형 위주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형 의무 비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재건축 사업장 같은 데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이루어지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멸실되는 만큼만 지어지는 게 재건축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상제 부분은 이 세대,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나서 빠르게 어느 정도 완화 추세로 가는 게 지금의 공급 절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분양하겠습니까? 심지어 3기 신도시 택지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공사에서 사전 청약해놨던 거 취소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분상제로 서울 도심 내부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버린다? 이거는 역행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대치죠, 기대치. 당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면밀하게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식의 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데나 맹목적인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는 절대 돈 벌 수 없는 장인 것을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런 식의 사업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투자를 소액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주말 토요일에 있는 강의, 오프라인 강의 때 미리 예약해 주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